자, 그럼 먼저 뉴스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류종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은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은 금리를 동결했고 네. 뭐 예상했죠, 이거는 다. 그렇죠. 언제 인하하냐, 몇 번 인하하냐, 요 정도가 이제 관심 사항이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매파적으로 아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아무래도 예. 네, 점도표라든지 FOMC 결과 자체는 약간 매파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항상 끝나고 나서 저희는 파월의 입에 좀 많이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파월의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점도표에서 나왔던 것만큼의 그런 이제 매파적인 느낌은 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좋았어요, 사실. 또 좋았어요. 네, 뉴욕 증시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0.09% 내린 38,712.21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하긴 했는데 옆에 보시면은 나스닥과 S&P는 또 빨간색입니다. S&P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1.53% 오른 17,608.4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85% 올랐습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5,400포인트를 넘었거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계속 좋습니다. 엔비디아 어떻게 했어요? 엔비디아. 안 그래도 한번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 네. 국내에 지금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55% 올랐습니다. 아, 역시. 지금 액면분할 효과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 지표도 좋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프로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제 정비디아라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정방꿀이 아니라 네, 완전히 그냥 정꿀이군요. 엔비디아는 나도 못 막아. 그러게요. 엔비디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초록색이 많거든요. 예. 이제 특히나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가 모두 좀 좋았습니다. 아하. 애플도 보면은 이제 2.86% 오르면서 또 이제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요즘 안 좋은 뉴스가 어제 좀 많이 들려왔거든요. 네. 성추문도 있었고, 뭐 오늘 밤이죠. 이제 오늘 밤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77조짜리 이제 그 스톡 옵션 관련된 거 네네. 오늘 이제 좀 발표가 될 텐데 그거 관련 지금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네. 지금 3.88%가 올랐습니다. 좀 더 샀어야 되는데. 더 살 걸. 어떤 걸 더 사시겠다고? 아니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 너무 조금 샀어. 너 좀 많이 조금 사셨더라고요, 근데. 난 막 그냥 몰빵 했었어야 되는데. 몰빵은 좀 그렇지 않아요? 여튼 네.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 계속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데이터 그래요? 센터 관련해서는 거의 예. 뭐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고 이제 아직까지도 깔아야 될 물량이 엄청 많이 남아 있고 없어서 예.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의 이런 상승세는 뭐 예견됐던 거고 계속 가는 거고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좀 올랐던 것도 좀 좋은 걸로 보면은 마소도 올랐어요? 네, 마소도 올랐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주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잘 올라갔습니다. 구글도 조금 올랐잖아요. 보면 이제 AI는 이제는 뭐 이제 우리의 공기와도 같은,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기와도 같은 거 아닐까요? 지금 정프로님 앞에 있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네, 그렇잖아요. 네, AI에 좀 수혜를 많이 입고 있는 그렇죠. 곳이다 보니. 예. 네. 어쨌든 지금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일 계속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는 걸로 봐서는 뭐 한동안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가 조금 잘 되면 좋겠습니다. 국장은 뭐야? 참. 국장은 항상 흔들흔들하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뉴스를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어제 밤새 계속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면서 본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 이제 CPI가 밤에 발표가 됐고, 그리고 FOMC도 어제 밤에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FOMC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금리 인하가 이제 기존에는 3회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제 발표로는 이제 1회로 지금 좀 줄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최종 금리는 5.1%로 전망될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예. 이게 좀 보면은 점도표라든지 FOMC 결과 자체는 조금 매파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기존에 이제 계획했던 거 전망치보다 훨씬 좀 보수적으로 나왔는데 어제 표 하나 준비한 걸 보여주시면은 네. 여기 보면은 Federal Fund Rate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5.1%라는 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올해 연말 이제 전망되는 이제 최종 금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4.1%, 2026년도 때는 3.1%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2.8%까지 맞춰 나가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월 달에 전망치와 비교를 하면은 3월 달에는 올 연말까지 4.6%를 지금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많이 보수적으로 좀 높아졌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2025년 같은 경우에도 3.9%에서 4.1%로 좀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뭐 크게 이제 기존의 그런 흐름을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뭐 2.6에서 2.8로 조금 보수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일단은 2026년도는 여전히 3.1%로 유지한 걸로 봐서는 큰 기조의 변화는 없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해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파적인 이런 지금 뭐 점도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비해서 파월이 끝나고 나서 가진 그 인터뷰는 조금은 비둘기파적인 느낌이지 않나라고 하는 해석들도 좀 나왔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파월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전망치는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됐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페퍼스톤의 수석 리서치 전략가인 마이클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네. 점도표는 매우 매파적인 수정안이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매파적인 수정이지만 올해까지 인플레이션에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는 오늘 CPI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CPI가 잘 나왔다면서요. 시장이 네. 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네. CPI 같은 경우는 근원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4%로 이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인 3.5%보다는 밑돌았던 걸로 나왔고요. 3년여 만에 가장 느린 속도라고 합니다, 이게. 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한 지표이기 때문에 기조적인 물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달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고요. 지난달에는 3.6%였고요. 또 이제 전월 대비 상승률이 이제 0.2%로 이거 역시도 이제 시장 예상치였던 0.3%를 밑돌았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CPI가 좋았기 때문에 CPI가 이제 어제 한 9시였나요? 9시 반인가 그때 발표가 됐거든요. 어제 우리 시각? 네, 아니, 한국 시간으로 한국 이제 시각으로 밤 밤 9시. 네. 네. 그때 갑자기 증시라든지 뭐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급등했어요. 아. 이때는 아직까지 FOMC가 발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CPI만 보고 사람들은 이제 오늘 FOMC 조금 기대할만 하겠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막 급등을 했다가 네. 점도표를 보고는 확 가라앉았던 그런 이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야기를 했던 게 오늘 CPI 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의 진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다. 또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확실히 좋아졌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에는 좀 네. 충분하지 않았다. 오늘 CPI는 올바른 방향을 위한 발걸음이나 단 한 번의 수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해석을 하자면은 어제 CPI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나 뭐 기존 예상대로 3번 가고 4.6%까지 연말까지는 내리지 않겠냐라고 했던 그런 기대치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진정해라. 그렇죠.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한 번 네네. 좋게 잘 나온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FOMC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아침에 이제 5월 CPI 결과를 점도표에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아침 관련 보고를 받았고 이제 사람들이 변경할지 말지를 고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늦게 나왔으니까 반영하지 않았던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 이 CPI 나온 거는 점도표를 찍을 때는 반영을 못했던 의원들에게 반영되진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알았겠지 뭐 대충. 알았겠죠. 알았겠지. 네. 대충 그분들이야 뭐 거의 뭐 계속해서 뭐 실시간으로 정보 그쵸. 보고받는 사람들일 텐데. 빤하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와의 이제 기준금리 격차는 2.0%포인트로 여전히 좀 유지를 하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통위원들 6명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는 3.5% 동결로 우리나라도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11회 연속 동결을 유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조금 많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창용 총재가 어제
천천히 서두르면 원칙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볼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지금 많고요.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가격 인상이라든지 또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상존하는 상황에서 신중하긴 해야 되지만 네. 또 너무 또 늦게 올려서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좀 중앙은행장의 고민이라든지 네. 이렇게 뭐 사명 같은 걸 조금 많이 드러내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 지금 CPI와 FOMC, PC 다들 지금 어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 나온 거 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은 좋게 받아들이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점도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매파적이기 때문에 음.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좀 타격을 많이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되게 잘 나왔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어쩌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런 기대를 좀 할 수도 네. 하는 것 같다. 이게 네. 파월이 약간 힌트를 주긴 했어요. 아. 파월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왔지만 네.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고정된 점도표가 아니고 1에서 1에서 2회 정도 실시할 수도 있다. 네네네. 항상 이 파월은 굉장히 그런 단어를 잘 쓰거든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에 숨어 있는 의미들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점도표가 이번에 어제 발표한 CPI는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네. 점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좀 실은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금리 인하의 가장 핵심일 텐데 그렇죠. 이번 인플레이션 수치는 뭐 나름 괜찮게 나왔고 다음에도 만약에 요 비슷한 수준 내지는 이제 더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연내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시장은 네.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네요. 또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 커진 게 내년에 원래는 금리 인하를 3번만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4번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음. 물론 이제 뭐 금리 최종 금리 같은 경우에는 3.9에서 4.1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횟수가 한번 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망치가 지금 전망치는 항상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망치조차도 다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기대감이 지금 많이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뉴스 먼저 전해드렸고요. 워낙 뭐 큰 뉴스이기 때문에 잠시 네. 후에 박병창 이사님 시간에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아까 이제 엔비디아 주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AI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국내에서도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3대장이라고 한다면은 퓨리오사 AI, 사피온, 리벨리온 이렇게 지금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퓨리오사예요? 회사 이름이? 그 매드맥스 영화 네. 아시죠? 네. 거기에 나왔던 여전사 이름이 퓨리오사잖아요. 예. 진짜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따온 이름이 퓨리오사 AI라고 하는 회사의 그래요? 사명입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지금 세 개의 회사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스타트업 팹리스 업체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회사와 그리고 이제 사피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이 두 기업들은 이제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성현 대표라고 하는 분이 지금 만든 회사고요. 네. 사피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텔레콤의 AI 반도체 관련된 자회사예요. 이제 스피노프를 한 회사긴 한데 여전히 지금 SK텔레콤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 종속되어 있긴 하는데 두 기업이 갑자기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 합병을 한다고. 어제 나온 이야기를 조금 소식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리벨리온 측에서는 국내 MPU 팹리스 간 대승적 통합을 통한 글로벌 AI 인프라 전쟁에 나설 국가대표 기업을 만들겠다는데 양사가 합의했다면서 이제 실사와 주주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3분기 중으로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SK텔레콤과 이제 리벨리온 측에서 공통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3분기 중으로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3분기가 바로 다음 달입니다. 7, 8, 9월이 3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중으로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해서
연내 지금 통합 범위를 출범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중요한 이야기가 조금 빠졌던 게 뭐냐면은 몇 대 몇 합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뭐 주식 스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각각 주식을 사주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네. 뭐 어떻게 지금 누가 최대 주주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흘러나온 이야기를 봤을 때는 SK텔레콤 쪽에서 어쨌든 계속 이제 최대 주주 지위를 이어가면서 네. 이제 사피온이 리벨리온을 조금 흡수하는 방식으로 가는 모습으로 되고요. 그리고 경영은 리벨리온이 해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나갈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두 기업이 뭐 AI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네. 일반 뭐 지금 구독자들이라든지 시청자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 표가 있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제 국내 대표적인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개 회사입니다. 먼저 이제 사피온이라고 하는 회사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피온은 현재 SK텔레콤 지분율이 62.5%고요. SK 하이닉스가 25%, 그리고 SK 스퀘어가 12.5%의 지분을 가진 SK텔레콤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경쟁력은 이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공급을 해봤다라는 거죠. AI 반도체를 공급을 했다고요? 네, SK텔레콤 쪽이 공급을 했습니다. AI 반도체를 만들어요, 저 회사가? 이 회사는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팹리스 회사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회사는 지금 TSMC에 이제 맡겨서 지금 네. 반도체를 설계를 한 거를 만들고 있고요.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56억 원이고 영업 손실이 259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56억 원의 매출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한번 따져보니까 네. 전부 다 이제 SK텔레콤 향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업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영업 손실이 큰 이유는 당연히 R&D 비용이 대부분이 들어갔기 네네네. 때문에 여전히 뭐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는 약 한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누적 투자가 시리즈 A까지 진행을 했는데 한 600억 원 정도 받았고, 야. 이제 SK 그룹 외에도 GS 그룹과 이제 대보 그룹 등에서 지금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조금 많이들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IPO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는데, 리벨리온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칩을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칩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데 고성능이긴 한데 고전력 칩입니다. 네.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리벨리온은 이제 같은 성능을 낼 때 우리는 훨씬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칩을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이 이제 아톰과 그리고 이제 현재 리벨이라고 하는 지금 칩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작년도에 27억 원을 했는데 영업 손실이 159억 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8,800억 원에 달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사피온과 리벨리온이 현재 지금 가치만 봤을 때도 합병을 하면은 한 1조 3천억 원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양사는 지금 합병을 하게 되면은 약 한 2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시너지를 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즈 B까지 진행을 했고 시리즈 B 때 1,6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요. 네. 여기에 주요 투자자는 KT그룹입니다. KT그룹이 여기에 지금 한 66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싱가포르 자본인 파빌리온 캐피탈 그리고 이제 KB증권, 신한벤처투자증에서 지금 많이 투자를 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바로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 상장 주관사 입찰 제한 접수를 마감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한 11군데인가 12군데 정도에서 지금 입찰 제한을 지금 접수를 했고 주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유력한 입찰 주관사로는 KB증권 같은 경우는 주요 투자자다 보니까 네. 좀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삼성증권도 있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좀 유력한 곳으로 지금 손꼽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기업이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시너지를 낼 거냐라고 네. 하는 건데 두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공통점입니다. 이제 사피온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그리고 네. 이제 리벨리온은 KT 데이터 센터에 지금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기업은 또 NPU 쪽에 지금 많이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려되는 점들도 사실은 많기는 합니다. 뭐죠? 일단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SK텔레콤이 사피온의 최대 주주 그리고 이제 KT가 리벨리온의 주된 이제 대주주 중에 한 곳이거든요. 네. 근데 SK텔레콤과 KT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네. 안 좋을 거면 또 뭐 있어?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이동통신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KT는 2위인데 네. 2위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죠. 안 좋고 굉장히 큰 경쟁 강입니다. 아. 이게 이제 여기에다 U+까지 합쳐가지고 그 세 개의 회사는 서로 이제 굉장한 암투도 많이 벌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되게 많은 그런 뭐 실제로 사업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되게 안 좋은 회사들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지금 2, 3년 내에 이 NPU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모든 걸 다 뺏긴다. 실제로 지금 데이터 센터형 AI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뭐 그냥 독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하나 남은 시장이 뭐냐 하면 추론 시장입니다. 추론 시장에서는 지금 인텔이 지금 도전을 좀 하고 있고 네. 여전히 여기서도 엔비디아가 잘 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도 지금 많이 여기 도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피온과 리벨리온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NPU에 그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네. 추론 시장은 우리가 한번 먹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번 합병의 주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보인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놀랬고요. 주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합병이 진행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투자했던 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로는 뭐 기존 대주주들은 지분을 넘겨받게 될 거다, 나눠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합병 비율이라든지 합병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사피온이 사실 5월 말부터 지금 시리즈 B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시리즈 B를 한 2천억 원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려다가 갑자기 이렇게 합병으로 가면서 진행을 한 거는 리벨리온이 상장하는 데 묻어가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파두 사태 기억하시겠지만 네. 파두 사태 이후로 지금 금감원이라든지 거래소에서는 국내 팹리스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상장을 할 때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있거든요. 월별 실적까지 내라고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벨리온은 어쨌든 기업 가치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었고요. 네. 양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사의 그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합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일각의 시각에서는 지금 SK텔레콤이라든지 SK그룹에서는 현재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기업 자체로도 지금 많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위해서 계열사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 또 이제 아시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예, 지금 예, 이혼 예, 소송 예. 때문에 예. 거기서도 지금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의 자금 조달을 위한 이번에 조금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뭐 합병과는 이제 무관한 네. 단순한 질문인데 이렇게 이제 각 AI 칩들을 요 이제 설계를 해서 네. 뭐 엔비디아든 TSMC든 뭐 삼성전자든 이런 데서 이제 만드는 걸 거 아니에요. 예.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반도체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좀 설계하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만드는 회사들일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또 얼마든지 많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면 지금 설계니까 그러니까 네. 어떤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설계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가치일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지금 이런 사람들이 가치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이제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상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잠시만요. 뭐 그런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군요. 네. 박상현 대표 같은 경우는 MIT에서 박사를 받았고 인텔, 삼성전자, 스페이스X, 테슬라의 그 스페이스X에서도 네네네네.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적 자원을 통한 그런 이제 보면은 기업 가치 극대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유출될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것도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어떻게든지 잘 지금 막아놨겠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하시던 분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회사들이 계속 우후죽순 나올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설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여기 과정에서도 쉽지가 않고요. 또 투자금을 받아서 실제로 생산까지 가져가는 게 어려워요. 이게 AI라는 게 지금 워낙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꾼들이 많이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또 받는 입장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피온이 지금 다른 데 공급을 못 하고 있고 리벨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KT에만 공급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단순히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공급단에서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지금 IPO라는 이곳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지금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두 이제 회사가 합치게 되면은 약 한 2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올리고 또 이제 MPU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시너지를 발생시키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KT와 SKT의 관계를 봤을 때 이사회 구성부터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업계의 분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하여튼 반도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리벨리온하고 사피온이 합병을 추진한다는 뉴스 두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요즘 이제 점점 핫투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계투쟁. 이제 여름이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죠. 사람들이 화가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노자 갈등도 굉장히 좀 뜨거워집니다. 보통 그러니까 춘투, 하투, 춘투 뭐 이렇게 해서 춘투는 일본에서 예전에 좀 많이 있었고. 그래요? 네. 봄, 여름, 가을은 다 있고 저 겨울에만 동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현대차와 기아, 뭐 현대중공업, 뭐 여러 지금 회사들이 이제 노사 협상 지금 시즌에 들어갔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초 파업을 지금 진행을 했고 이제 뭐 전면 파업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은 노조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떨고 있는데 요즘 노조들이 원하는 바들 좀 살펴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길게 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정년 연장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심지어 승진도 나는 거부한다. 난 승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길게 일하게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나 이제 이익 분배. 이제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성과금은 요거밖에 안 주시나요? 우리 회사와 저 회사는 왜 성과금을 그렇게 지금 성과금을 규정하는 기준이 다른가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대표적인 곳이 기아입니다. 기아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요구안을 확정을 해서 이제 회사 쪽에 전달을 기아 노조가 기아 노조가 지금 전달을 했는데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4일에 여기 광명 공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뭐 고용 안정 저해하는 뭐 누구 꺼져라. 여기 보면은 의사나 나와라라고 한 게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금 몸싸움이 지금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규직 근로자만 한 33,6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큰 그런 조직입니다. 여기서 지금 원하는 거는 지금 뭐 정년 연장을 일단은 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몇 년이나 정년 연장을 이제 65세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갑 축하금도 달라고 하고 있고요. 환갑 축하금이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 출생에 따른 경조금도 한 2천만 원 정도 늘려달라고 하고 있고. 자녀 출생하면 2천만 원.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나오면은 500만 원, 이렇게 셋째 나오면은 한 명 나오면 100만 원, 셋째 나오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달라고 하는데 지금 첫째를 500만 원, 죄송합니다. 원래 그랬었는데 원래는 100만 원, 5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첫째는 500만 원, 둘째는 1000만 원, 셋째는 2000만 원 이렇게 지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36,000명 중에서 이제 결혼한 사람 출연내고 거기서 또 출연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5,000명만 주더라도 이게 거의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급 15만 9천 원,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그리고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주 4.5일제를 지금 현대차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엔 포스코나 다른 기업들이 4.5일제를 하긴 했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거기는 이제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근무 시간을 유지를 하면서 네. 40시간 유지하면서 한 건데 현대차는 근무 시간 자체를 줄이면서 이제 4.5일을 좀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임금은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지금 현대차 입장이었는데 기아도 같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그대로 한다는 거는 이제 시간당 임금 이렇게 이제 따져보면 그걸 이제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훨씬 늘리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본급도 올리고 근무 시간을 줄게 되면은 시간당 임금은 훨씬 높아지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원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뭐 다른 회사들도 많습니다.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삼성그룹, 뭐 LG U+, 제2노조 여기서도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년 연장을 60에서 65세로 지금 늘려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공통점이 지금 정년 연장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네. 정년 성과 보상이라든지 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각각 회사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정년을 만 64세, 65세로 지금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결국에는 많이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승진을 해서 내가 이제 임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적당한 임금을 받으면서 워라밸을 챙기면서 좀 길게 조금 나는 회사를 다니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네. 좀 적당히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겠다. 이렇게 그 워라밸도 챙기고. 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안 좋은 이야기일 수가 있죠. 요즘 국내 산업이 되게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인데 네, 네, 이럴 때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좀 성과를 올리고 이제 회사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가져가고 싶은 게 사실은 회사의 입장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기업 경쟁력에 대해서 좀 사측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노조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요즘 같은 시기에 파업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입는 그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공장을 세우게 되면은 다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나 반도체 공장은 365일 돌아가거든요. 네. 이걸 한번 세우게 되면 재가동을 하는데 최소 열흘에서 길게는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생산을 못하는 것에 따른 그런 피해, 또 이제 단 하루만 파업을 하는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무형적 가치에 대한 지금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뭐 그러네요. 예. 네. 지금 뭐 댓글도 그런 것 같고 뭐 승진 거부권 같은 요구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승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네. 과장까지만 할게요. 네. 아니 대리까지만. 대리까지만 할게요. 네, 과장부터는 이제 간부 사원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원 대리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게 국민들 좀 약간 그런 시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평균 연봉이 1억 2,700만 원입니다. 아, 그럼 63세 막 박대리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현대차가 1억 1,000만 원, 1억 1,700, 모비스가 1억 2천, 삼성전자가 1억 2천, LG전자가 1억 6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억대 연봉의 평균 이제 연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노조에서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많이 국민들의 그런 이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동계의 이런 요구에 대한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네. 우리 유종훈 기자 고생 많으셨고 언제 봅니까 우리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보겠죠. 다음 주에 뵐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